결과적으로 대중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내가 참여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가 유일하게 참여를 한다, 같이 한다라는 데 있어서는 라는 장르를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제작사의 수익이 같다. 어때 콘텐츠가 터져도 제작사의 수익은 어디 플랫폼에 태우는지에 상관없이 제작사의 수익이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해주셨는데 요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이를테면 K 콘텐츠라고 했던 무빙 하나가 성공했다. 네네네. 흥행했다. 이렇게 하면 막 뭐 저희 뭐 글로벌리하게 얼마가 봤다. 뭐 넷플릭스 상위 1위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1위를 몇 주간 뭐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실제로 돈 버는 사람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은 숫자가 명확하게 있으니까 오징어 게임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황동혁 감독님이라는 이제 감독님이 연출을 하셨죠. 그런데 이 오징어 게임의 실적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넷플릭스에서 뭐 1등한 오리지널, 그게 아니라 미국 오리지널들을 포함해서 오징어 게임이 공개됐을 때는 역대 넷플릭스에서 1등한 오리지널들 중에서도 최장기간 1등을 한 작품이 K-드라마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또 시간이 흘려서 이 순위가 바뀌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리드 헤이스팅스가 오징어 게임 추리닝 입고 다니시고 한국을 굉장히 예뻐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당시에 한국에 있는 제작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제작비인 200억의 한 10% 정도. 물론 이 10%를 넷플릭스가 공개하진 않지만 이 제작사의 어떤 경쟁력에 따라서 또는 라인업에 따라서 대충 이 B2B 마진이 한 8%에서 12% 정도를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대충 한국 제작사가 얼마 벌었는지 아마 계산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최장기간 1등을 하기 시작하고 오징어 게임으로 신규 넷플릭스의 구독자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시작하면서 기사들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시 넷플릭스의 시가총액이 한 23조 원 이상 정도가 그냥 점핑업이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냐? 이 컨텐츠의 어떤 사업 주권 자체가 한국에 있는 제작사에 있는 게 아니라 IP를 넷플릭스에 넘기는 구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피지컬 100 같은 거 대부분 기억하실 거예요. 너무 잘했었던 한국 예능이었었죠. 근데 지금 피지컬 100의 IP도 동시에 한국에 있는 제작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넷플릭스에 있기 때문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제가 이제 책에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몇 개 국가들에서 피지컬 100의 이 로컬 버전, 뭐 피지컬 100의 미국 버전이라든지 뭐 스페인이라든지 정확한 국가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어떤 사업에 대한 주권이 이제 넷플릭스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저는 그래서 이제 K-드라마에 제가 이 글로벌 사업 구조를 이야기를 할 때 항상 K-팝이나 웹툰이나 게임이랑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K-콘텐츠의 기획력과 만듦새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이미 누구나 다 인정을 한다. 그런데 사업 구조가 굉장히 다르다. K-드라마는 글로벌로 굉장히 바이럴이 일어났지만 구조 자체가 공급 구조가 B2B에 갇혀 있다. 그런데 K-팝 그리고 뭐 웹툰이라든지 게임 같은 경우, 특히 웹툰이나 게임은 초창기에 글로벌 시장에 진입할 때 컨텐츠와 서비스가 같이 진입을 했다는 거죠. 특히 웹툰, 네이버나 카카오, 우리가 플랫폼 서비스와 컨텐츠가 같이 진입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K-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유튜브에서 굉장히 바이럴을 만들어서 이거를 온오프라인으로 이 IP에 대한 것을 한국에 있는 기획사들이 갖고 굉장히 사업을 많이 다각화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업 주권과 IP를 한국의 스튜디오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 OTT들이 가지고 있는지 이 차이를 그냥 K-팝과 K-드라마로 비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OTT가 뺏어간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망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맞아요. 맞아요. 성공했을 때만 생각하고 있는데, 망했을 때는 일정 네. 수준을 보장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작사 입장에서는 이 컨텐츠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이 보장이 되는, 개런티가 되는 거죠. 네. 정확하셨습니다, 기자님. 그걸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뭐. 근데 이제 저는 흥행산업의 본질에는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네. 올해 핫한 콘텐츠는 이제 나는 솔로가 정말 뭐 영숙이 영숙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그런데 나는 솔로 엄청나게 핫해서 저는 나는 솔로를 안 봤었는데 중간에 대화가 안 되더라고요. 어디 가면. 맞아요. 아니 밥 먹을 때 무조건 점심시간에 나는 솔로 얘기를 하는데 어제 봤냐가 그 빌런 봤냐가 이제 하던데 결국에 대화를 하려고 봤어요.
네. 난 솔로 왜 이렇게 인기해요? 콘텐츠 전문가가 오시기에 이게 뭘 도대체 자극하길래. 제가 그 네. 나는 솔로가 이제 16기 때 정말 완전히 폭발을 했죠. 폭발을 했는데 이미 뭐 16기라는 이 숫자가 증명하듯이 꽤 오래된 수년 동안 지속된 컨텐츠고요. 그리고 이게 넷플릭스처럼 굉장히 비싼 오리지널이 아니라 한국의 케이블 TV 채널이죠. ENA 채널에서 방영하는 그냥 케이블 오리지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컨텐츠가 어느 정도 떴냐라는 거를 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컨텐츠 재생산의 속도와 패러디의 어떤 규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바이럴 수위는 소셜 SNS와 유튜브에서의 재확산 속도다. 뭐 나는 솔로, 뭐 수파의 패러디라든지 낯솔은 정말 16기가 패러디가 너무너무 많이 진행됐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왜 짱짱한 어떤 그 레거시스러운 평론가 라인들이 있잖아. 뭐 신의 21이라든지 여타의 어떤 그 인지도 있는 네이밍 있는 어떤 평론가들이 나는 솔로를 평론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었고요. 그래서 왜일까라고 보면 이거는 사실주의를 넘어서 정말 극사실주의다라는 것들. 두 번째는 사실 리얼리티 예능이라는 거가 집중되기 시작했었던 건 한참 됐습니다. 최근의 일은 아닌데 이게 조금 더 다큐멘터리, 그러니까 리얼리티와 다큐멘터리의 어떤 그 긴장감을 넘나드는 어떤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지금 약간 잘 만들어진 컨텐츠보다 이 홍 기자와 노광영 작가가 이 방송 전에 뭘 했지? 약간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궁금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가 너무 폭발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미 시청자분들이 컨텐츠 전문가이다 보니까 그 내면의 진짜 이야기를 조금 궁금해 하는 거가 과거에도 그랬지만 더 심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 모든 리얼리티 예능들이 다 이 과정을 다루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김우빈 씨를 좋아해서 최근에 TVN 예능 콩콩파파 너무 잘 보는데, 그거 역시 실은 거둬들일 때까지의 과정의 이야기인 거고, 최근에 그 JYP 박진영 의장이 하시는 그 골든걸즈라는 게 있는데, 뭐 인순이 씨, 그 다음에 뭐 이은미 씨, 옛날에 그 디바들이죠. 한국의 디바들을 걸그룹으로 키우는 건데, 첫 회를 보면 그냥 박진영 대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우리 이제 곧 이제 음원 스트리밍으로 우리의 신곡이 나올 거다. 근데 그때까지의 과정을 이 리얼리티로 계속 회차해서 다루는 어떤 이 과정의 리얼리티, 과정의 어떤 미학들을 다루는 것에 요즘 시청자들이 좀 궁금해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리얼리티의 극사실주의 형태의 포맷이 사실은 유튜브인데, 유튜브죠. 그렇죠. 유튜브에 올라온 제일 첫 번째 영상이 그냥 두 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 거였나? 뭐 이런 아무튼 정말 날것에 지금처럼 맞아요. 지금처럼 노래였었어요. 그렇죠. 동영상을 이렇게 각 잡고 찍거나 네, 저희처럼 네, 이런 네.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음. 노는 거를 찍었단 말이죠. 네, 그게 네, 이제 네, 네. 유튜브에 전 세계 첫 번째로 올라간 영상이었던 것으로 맞아요. 기억하는데. 네. 사실 요즘 유튜브판도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이제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 넘어가면, 지상파 방송인들도 유튜브로 다 넘어와서 유튜브가 이제 완벽히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상파에서는 할 수 없었던 뒷얘기라든지, 그다음에 날것의 이야기를 좀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이 개인 유튜브 채널도 여자 아이돌들이나 이런 분들의 채널도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고, 아니면 좀 그런 컨셉에 그냥 나와서 이제 만담 토크하는 유재석 씨가 하는 핑계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냥 뒷얘기 이런 거 그냥 보여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완벽하게 세 판이 짜진 건가요? 사실 이거를 TV랑 비교하면 정말 황당무계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핑계고 말씀하셨는데, 핑계고 진짜 그냥 심지어 유재석 씨 같은 분들이, 대스타들이 그걸 즐기고 있는 듯한, 그러니까 TV에서의 갇힌, 그러니까 중간에 갑자기 게스트가 화장실을 간다든지, 저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라고 하면 TV 예능은 끊어야 되잖아요. 이게 NG죠. 예. 근데 그냥 중간에 그냥 갔다 오고, 중간에 누가 배고프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라면 그냥 끓여주고, 지금 이게 이제 새로운 어떤 판이 짜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서울의 봄 말씀을 드렸지만, 서울의 봄에서 이제 황정민 씨, 그 다음에 정우성 씨가 최근에 TV 예능이 아니라 유튜브 예능들을
하루는 그냥 홍진경 씨 그 공부한 징정제, 그 다음날은 뭐 신동엽 씨 채널에 출연하고 뭐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유튜브에서 핫한 어떤 예능들을 계속 이렇게 출연하시면서 영화 홍보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어떤 UCC 플랫폼이 아니라 지금 프로페셔널들이 이미 TV에서 유튜브로 전이가 됐고, 그리고 이 어떠한 상품들을 알리거나 어떠한 신작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 포맷을 잘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늘 실리콘밸리가 만든 뭐 그게 구글이든 메타든지 간에 아마존이든지 간에 실리콘밸리가 늘 IT 서비스를 띄우면 우리 업계 사람들은 넥스트가 뭘까? 왜냐면 늘 트렌드가 있고 플랫폼도 계속 진화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늘 막 유튜브 전성시대라고 할 때 유튜브의 넥스트는 뭘까? 이런 이야기들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느 누구도 이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튜브의 넥스트는 또 유튜브야. 과연 지금이 뭐 웹2의 시장에서 웹3로 가고 있는 초입이라고 한다면 웹3에서 유튜브는 어떻게 달라질까? 오히려 좀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 같고, 저는 이 구글이 굉장히 영리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저희가 구독 모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넷플릭스가 왜 광고까지 갔냐? 구독자를 더 이상 모으기 힘드니까. 이 이슈도 있지만 철저하게 구글이 두려운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구글이 구독 모델을 시작했죠. 뭐 시작한 지 한참 됐죠. 유튜브 프리미엄이라는 구독 모델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기성세대들, 젊은이들은 아니겠지만 기성세대들은 유튜브 프리미엄을 광고 보기 싫어서 많이들 구독하실 거예요. 지금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2억 한 4천만 명 정도의 구독자가 전 세계에 있는데 유튜브 프리미엄이 3Q 기준으로 8천만 명이거든요. 이 유튜브에서 공짜로 콘텐츠를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매월 돈을 내시는 분이 전 세계 8천만 명이다. 거의 뭐 지금 넷플릭스에 지금 바짝바짝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는 지금 광고 수익이 있고 이 어떤 그 월 구독료를 내고 있는 전 세계 8천만 명이 매월 돈을 내고 있고, 그리고 심지어 재미있는 게 저는 이게 유튜브가 이미 웹3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단권 결제 시장이 있어요. 신작들이나 옛날의 구작들을 단권으로 유튜브에서 또 결제해서 볼 수 있는 시장이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는 지금 A바 서비스, 트랜잭셔널 T바, 그리고 이 S바, 이 서브스크립션 VO들이 잘 섞여져 있는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웹3에서 어떤 그 과금 체계 모델이 열리더라도 이걸 딱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어떤 구글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사실 방금까지 뭐 유튜브 얘기, 지상파 얘기, TV와 영화 얘기, 뭐 각각의 콘텐츠들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눠봤고, 사실 이제 앞에 또 게임이나 웹툰까지 얘기를 잠깐 하셨어요. 이게 이제 사실 뭐 여러 가지 송틀어서 다 저희가 이제 콘텐츠라고 보기 때문에 더 자세한 것은 콘텐츠가 전부다라는 책을 꼭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뭐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어떤 콘텐츠가 대중에게 먹히나? 이거 사실 너무 궁금한 콘텐츠예요. 콘텐츠 만든 사람도 그렇고, 사실 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콘텐츠를 봐야 좀 내 이 소중한 시간을, 그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면 뭐 실패할 확률이 줄어드니까 네. 그런 콘텐츠를 보고 싶은데, 작가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콘텐츠가 대중에게 먹히고, 대중에게 이 콘텐츠만큼은 우리가 좀 만든 사람도 그렇고 좀 눈여겨봐야 된다, 이런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대중에게 먹히는 컨텐츠, 그 다음에 이 질문지에 있는 대중에게 소구할 마지막 컨텐츠, 실은 이거 약간 다른 결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요거를 실은 약간 다른 관점으로 제가 해석을 하자면 저는 결국에는 게임과 다큐멘터리가 마지막까지 소구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점차적으로 왜 요즘에 뭐 틱톡 챌린지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고, 요즘에 뭐 릴스 같은 것들이 막 이게 확산되는 어떤 그 트렌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대중이 좋아하는 컨텐츠는 내가 참여하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컨텐츠 산업이 굉장히 많은 장르들이 있긴 하지만 소비자가 유일하게 참여를 한다, 같이 한다라는 데 있어서는 실은 게임이라는 장르를 그 측면에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뭐 가장 너무 며칠 전 이야기라서 말씀드리면 롤드컵 결승전이 열렸죠. 그리고 페이커의 T1이 이제 이겼는데 당시 정말 전 세계적으로 동접이 한 1억 명 정도, 그리고 누적 시청자가 한 4, 5명 정도로 지금 라이엇게임에서 지금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실은 이 게임이라는 어떤 산업의 특수성, 그리고 이 시청자와 이 컨텐츠 공급자가 같이 인터랙션 한다는 측면에서는 여타의 어떤 드라마나 케이팝이 이길 수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케이팝도 최근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뭐 댄스 챌린지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컨텐츠 공급자와 우리 유저들이 같이 밍글돼서 무언가를 하는 어떤 이런 영역이 마지막까지 소구하는 컨텐츠일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다큐멘터 컨텐츠가 왜 지금 우리 대중들한테 소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좀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이제 마지막이라는 그 어떤 미묘한 단어를 쓰지 않는다면 어떤 컨텐츠가 지금 대중한테 먹히고 있냐라고 보면 컨텐츠의 어떤 장르나 포맷들이 계속 뭉개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지식 예능이야, 또는 이거는 뭐 다큐멘터리야, 이거는 뭐 서바이벌이야, 이런 경계가 심지어 유튜브가 아니라 TV 예능에서도 점차적으로 섞여가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흔히 업계 용어로 컨버전스, 조금 멋있는 용어로 이제 컨버전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오래된 유튜버지만 제가 최근에 좀 관심 갖기 시작한 거가 이제 관아라고, 아마 왠지 PD님은 아실 것 같은데, 관아라고. 그러니까 보면 음악과 미술과 요리라는 이 장르를 계속 이렇게 섞거든요. 얼핏 보면 대중적이지 않아. 얼핏 보면. 그리고 이거는 컨텐츠가 보편적이지 않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구독자가 지금 90만 명이 넘거든요. 뷰수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많은 기업과 스타트업들과 브랜드들을 같이 하자고 제안을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리콘밸리의 IT 알고리즘이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트위터를 통해서 굉장히 쪼개지고 우리 시청자들이 내 취향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스스로 학습하게 되면서 굉장히 우리 시청자들 자체가 과거의 시청자와 다르게 나도 모르게 굉장히 날카로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의 보편성이 넓어졌다. 야, 이 컨텐츠는 대중적이야. 이 범위 자체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아 같은 유튜버들을 이미 기성세대들이 좋아하기 시작하고, 이 90만 명, 100만 명이라는 구독자는 이 젠지 세대들만으로 만들 수 있는 숫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경계 자체도 허물어지고 컨텐츠 보편성이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유튜브 들어가셔서 굉장히 새로운 컨텐츠들,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버전스된 컨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접촉해 보시면 아마 본인에게 딱 맞는 컨텐츠를 더 많이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여러 콘텐츠가 경계와 구분 없이 서로 섞이고 있다라는 말씀이셨고,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통할 만한 콘텐츠는 이제 뭐 게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콘텐츠, 구독자나 아니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한 콘텐츠거나, 아니면 나는 솔로처럼 극사실주의의 느낌이 나는 뭐 다큐멘터리, 리얼 다큐, 아니면 예능이랑 조금 다큐멘터리가 섞인 것들, 궁극적으로 이제 정말 사실과 가까운 다큐멘터리가 앞으로도 통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장시간 동안 또 콘텐츠에 대해서 이것저것 얘기를 해주셨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트렌드와 앞으로의 미래를 조망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노가영 작가님과 함께 콘텐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